보면 이제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딱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책을 샀는데 그렇게 딱 써 있어요.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의 경제가 되다. 예, 여러분 한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지도를 쫙 내놓고 쫙 좌우로 둘러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4개 국가가 한반도 둘러싸고 있어요.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 남쪽에 일본, 바다 건너 태평양의 미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국가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13억이죠. 러시아나 일본은 각각 1억 3천만, 1억 4천만쯤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억이 넘는 국가이고, 인구라 국토의 면적 이걸 떠나서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군사적 힘은 굉장히 크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의 둘러싸이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경제 성장, 그다음에 안보,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책들을 보면 아마 일제시대 때 영향이긴 한데, 반도 결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도는 주변 국가들의 영향받고 침략을 받아서 성장할 수 없다 그러는데, 통일부 장관이던 유익 장관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도 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반도 국가 중에서 세계로 훌륭한 국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반도죠. 스페인도 반도예요. 그리스도 반도예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도 반도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정학적인 거에 대한 그 왜곡, 그 다음에 편견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4개 국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화도, 경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안보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4개 국가들은 입장이 다 달라요. 보시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갔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안 가면 1800년대. 그전에는 러시아라는 국가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한반도 북쪽의 국경이 1400km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중국과의 국경은 1334km예요. 국경의 99%예요. 러시아 국경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주변 국가에 쌓여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저렇게 보면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중요하고, 최근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서 러시아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그다음에 무기 개발, 첨단 무기 개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러시아는 과거만 해도, 러시아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좀 관조적인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남한 중심이 통일되더라도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된다거나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변 국가들은 다 4개국이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변 국가들은 세계적인 강국이다 보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자기 세계적인 전략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우리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역대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그냥 북한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번 봤지, 대한민국의 위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뒤에 어떻게 뻗어나갈까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되겠다.
지금 보면 제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뭐 삼국시대, 조선시대, 20세기에도 나오죠. 한반도가 주변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또 신냉전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결의 첨단에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좀 전에 냉전, 탈냉전, 신냉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을 둘로 나누죠.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적은 봉쇄하고 붕괴시키거나 봉쇄하거나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동지를 치고.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독일 통일 이후에 89년 12월 몰타에서 고르바초프하고 그 당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요? 부시 대통령인가요? 예. 그 당시 대통령이 냉전 종식 선언했죠? 냉전 종식 선언했어요. 냉전이 끝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후로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신냉전 시대. 미중 간의 경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서방권, 미국을 중시한 서방권과의 대립,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동아시아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되는 반면에 지금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가 있죠. 이 와중에 일본의 재무장기업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한반도 문제만 해도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1989년 들어왔을 땐 북한의 도발이랬다며, 도발. 근데 그때 북한의 도발은 재래식 도발이에요, 재래식. 재래식 무기로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해가지고 땅굴에서 나오면 그냥, 미사일이나 우리 포로 아니면 비행기로 분쇄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때였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죠.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서는 한미연합훈련, 그 다음에 그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라고 그러죠. 확장 억제. 그 다음에 확장 억제를 위한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이죠.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한 7, 8년 전에 호주를 갔어요. 호주를 가는데 국방부에 갔어요. 국방부에 브리핑을 하는데 호주의 국방부 정책실장 브리핑을 들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호주 국방부는 검문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국방부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제 저태성실 바뀌었는데 예전에 먼저